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4일날 시행한 제3회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두 번째 교과목인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엔진 부분입니다. 라제타 압력캡 시험기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제타 압력캡 시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라제타 캡을 씌워놓고 라제타 캡을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했을 때 이 부분에서 압력이 누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밀 점검을 할 수 있죠. 또 이 부분을 압력 캡을 달 수도 있지만 라지에타 본체 입구에다가 장착해서 냉각 장치 내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누수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캡의 분량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수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 누수 점검할 수 있어요. 코어가 막힌 거는 점검할 수가 없죠. 네. 라지에타 코어라는 것은 이 코어가 막힌 거죠. 안에서 막힌 거죠. 이 막힌 거는 점검할 수 있어요. 막혔다고 해서 압력이 기밀이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죠. 냉각수구의 라지에타 막힘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전격 용량에서 얼만큼 더 못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코어 막힘 정도로 볼 수 있지 압력핵 시험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정기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가 변속장치를 중립상태에서 하고 정지가동 상태에서 원동기 최고 출력의 75%의 회전속도로 몇 초간 운행하느냐라는 거죠. 검사 법규입니다. 예, 4초입니다. 4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 변속 기어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 가동 상태에서 자동차를 원동기 출력의 75%로 회전해서 4초 동안 운전해서 그때 배기소음 최대값을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배기소음이고요. 경적소음은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차 상태에서 경운기를 5초 동안 지켜서 최대 소음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하고 좀 다르겠죠. 이거는 정지 가동, 엔진 시동 걸어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75% 출력까지 밟아서 4초 동안 그 배기 소음을 측정하는 거지만 경적 소음은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정차 상태에서 5초 동안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전자제어 엔진에서 수온 센서 단선으로 컴퓨터에 정상적인 냉각 수온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아니면 어떻게 연료를 분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죠? WTS가 불량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예. WTS는 뭐 하는 거죠? 냉각 수온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판단하죠? 워밍업 여부를 판단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냉간 시 연료를 증량을 하죠. 그죠? 이런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선이 되면 신호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ECU에 의해서 페일세이프 값을 근거로 해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안전 모드로 이제 주행이 되는 거죠. ECU에서.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엔진의 냉각 장치에서 사용되는 서머스탯에 대한 서머스탯, 즉 뭐죠? 수온 조절기에 관련된 거죠. 그 수온 조절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생겼느냐? 그 엔진을 보면, 자, 엔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면 이게 라지에타예요. 상부 호스고 하부 호스고 보통 여기에 이제 워터 펌프가 들어가 있죠. 워터 펌프가 엔진하고 물려갖고 이제 워터 펌프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온 조절기가 보통 요 출구부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라지에타 압력 캡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순환되면서 뜨거워지고 이쪽에서 순환이 되죠.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냉각이 된 물, 냉각이 안 된 물. 보통 이 냉각된 물과 냉각 안 된 물의 온도차는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고요. 이 라지에테 상부에서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냉각이 되면서 안으로 순환이 되는데 이게 수온 조절기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냉간실은 닫혀 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을 시키지 않아서
냉각수로 빨리 워밍업을 시켜주고요. 이것이 이제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온 조절기가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머 거리가 뭔가요? 과열을 방지한다. 그죠? 맞죠? 그죠? 엔진의 온도를 일정 유지한다. 맞고요. 관행을 통해 차 내 난방 효과를 낮춘다. 난방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냉각수 통로를 개폐해서 온도를 조절한다. 맞고요. 정답은 3번. 다음, 디젤 엔진에서 냉간시 시동성 향상을 위해서 예열 장치를 두어 흡기를 예열하는 방식 중 가열 플랜지 방법이 주로 쓰이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직접 분사 실식과 예연소 실식, 와류 실식이 있어요. 근데 이 예연소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연소실이고 얘가 예연소실이죠. 여기도 지금 주연소실이고 이게 와류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에다가 예열 플러그라는 걸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공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실도 주연료실이 있고 부연료실이 따로 있고 여기도 주가 있고 부가 있죠. 그러니까 부연료실 연소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예열 플러그를 설치해서 어떻게 냉간시에 예열을 하는데 직접 분사실은 주분사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열 플러그가 설치할 공간 위치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흡기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히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열을 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해서 가열 블렌지 방식을 사용하는 연소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분사실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DPF에 관련된 연료 분사 방법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의 높은 압축비가 그 연소 압력을 지나치게 이제 높인다는 것과 또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리면서 점화 지연 시간이 있다는 점, 이걸 방치할 경우 연소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분사를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 여러 번에서 나눠서 실시합니다. 이를 다단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에조 소자의 인젝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다단 분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다단 분사라는 것은 지나친 압력 상승을 막고 연소 압력을 고르게 유지하기 위한 분사 방식을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처럼 지금 연료 분사를 총 5번에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파일럿 분사다. 그래서 파일럿 분사.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프리 인젝션 분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분사와 프리 분사가 이 두 개가 사전 분사죠. 여기 사전 분사고 요게 이제 메인 분사, 주 분사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사후 분사가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는 사전 분사가 2번 있고 메인 분사 1번 있고 사후 분사가 1번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전, 메인, 사후로 이렇게 연료 분사를 나눠준다는 거죠. 파일럿 분사와 프리 분사는 이 두 개의 분사는 피스톤이 상사점을 향하는 과정에서 미리 소량의 그 연료를 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일럿 분사라는 것은 피스톤이 상승하는 과정 초기에 소량을 연소시키면서 압력과 온도를 미리 올려서 주분사에서 갑작스러운 압력 산송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분사 같은 경우는 주분사 이전에 착화에 필요한 그 불씨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분사에서 점화 지연을 방지해서 연소가 갑자기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연소시키는 결과에 의해서 주분사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럿 분사와 프리 분사는 주로 엔진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CRDI 차량들이 이 사전 파일럿 분사나 프리 분사를 통해서 그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의 디젤 엔진만큼 소음이 많이 감소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분사라는 것은 엔진 동력을 얻는 주분사입니다. 이상적인 주분사는 그 염소 압력이 이제 고르고 길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의 디젤 엔진에는 또 이 주분사도 나눠서 실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사후 분사, 애프터 분사, 포스트 분사라고 합니다. 애프터 분사와 포스트 분사는 이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거죠. 그래서 애프터 분사는 주분사에서 연소되지 않은 남은 숯검댕이 같은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태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분사, 요 포스트 분사가 바로 뭐 하는 거냐? DPF입니다. DPF로 가는, 이제 살아서 연소되지 않고 살아서 DPF까지 흘러 들어가는
연료가 되죠. 그래서 이 연료가 언제 작동하느냐? DPF를 재생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요 후분사를 하는 거죠. 포스트 인젝션 분사를 해서 그 연료를 어디까지 내보내냐면 DPF까지 흘려보내서 그 DPF에서 그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DPF 온도를 500도씨 이상이 올리죠. 그래서 그 500도씨 이상의 일로 그 포집된 PM을 연소시키면서 DPF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소 연료분사 방법으로 주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래서 주분사, 점화분사, 사후분사 그 두 개가 이제 사후분사인데 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가솔린에서 연료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 발열량이 커야겠죠. 옥탄가가 높아야 노킹이 안 일어나겠죠. 옥탄 남바라는 것은 이소 옥탄 플러스 정헵탄 분의 이소 옥탄의 함량을 옥탄의 함량을 곱하기 100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 정헵탄을 N헵탄 또는 노멀 헵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노멀 헵탄. 그죠?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연소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와 유동성은 비례할 것. 아니죠. 이런 가솔린 연료라든가 연료 성분들은 온도가 차가지면 그죠? 온도와 유동성은 온도가 심하게 변해도 유동성의 변화는 유동성이 일정해야겠죠. 그죠? 예. 이것이 심각하다면 날씨가 추워진 날은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 갖고 점도가 높아져 갖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실린더 헤드 변형 시 사용되는 측정 도구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예. 자 보시면 실린더 헤드 변형 시 사용하는 거예요. 헤드 변형 몇 군데죠? 6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측정해서 무슨 값? 최대값이 측정값이죠. 그래서 이 직자하고 뭐를 이용하죠? 이게 간극 게이지. 그죠? 이걸 이용해서 이 틈새를 찔러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간극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전자제어 연료분사 장치에서 차량의 가감속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가감속은 뭘로 하죠? 여러분들이 악셀레이터를 이용해서 가감속을 하잖아요. 요 가감속. 그럼 이것이 결국 가서 어디 가느냐? 그죠? 자동차에서 스로틀 밸브, 그죠? 스로틀 밸브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것이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TPS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엔진에서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 제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인젝터가 있습니다. 그럼 연료가 들어올 거고요. 연료를 분사를 하겠죠. 여기서 연료를 분사를 할 겁니다. 무슨 신호에 의해서요? ECU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그죠? 그럼 이때 연료 분사 직접 그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보면 니들 밸브의 지름? 자, 전자제어 가솔린 자동에서 연료 분사량 제어는 뭐 갖고 하죠? 네, 시간으로 제어하죠. 시간. 이것을 연료 분사 시간이다. 그러죠. 시간이라는 건 뭐냐? 이 노즐이 열려 있는 시간이 말하는 거죠. 그럼 노즐은 언제 열리느냐? 그죠? 솔레노이드가 자화되는 시간이죠. 그죠? 자화되니까 열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 정답은 뭐냐면 인젝터 솔레노이드 코일의 통전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시간 가지고 제어한다. 그래서 시간. 그죠? 보통 공회전 시 2.2에서 한 3.3 한 밀리세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급가속 시 같은 경우는 뭐 한 10에서 한 15 밀리세크도 나오죠. 이때 1 밀리세크라는 거는 몇이죠? 1000분의 1초를 말하죠. 그래서 그걸 분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또 다뤄지는 것이 있죠. 요거 연젝터 분사 파형. 요게 바로 요게 분사 시간이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단행정 엔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단행정, 즉 쇼트 스트로크이죠. 쇼트 스트로크. 그럼 단행정 엔진은 이런 엔진이죠. 이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행정이 쪽쪽. 그 대신 뭐예요? 면적이 크니까 이 단행정을 뭐라고 그래? 또
오버스퀘어 엔진이다. 그죠? 오버스퀘어. 그죠? 그다음 이런 엔진이 있을 거예요. 배기량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이제 TDC고 BDC인데 같은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언더스퀘어다 그러고 또는 이거 롱스트로크 장행정 엔진이다 그러죠. 그죠? 이 엔진에 대한 설명을 한 것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직렬형 엔진일 경우에 엔진 길이가 짧아진다. 맞습니까? 엔진 길이가 길어져. 왜냐면 이게 직렬형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길이가 길어지죠. 정답은 이거죠. 직렬의 경우 엔진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건 맞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엔진의 전수를 높일 수 있다. 피스톤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아도 그죠? 요 가야 될 거리가 짧다 보니까 엔진 RPM 빨리 올라가죠. 빨리.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엔진 RPM 그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다음 흡배기 밸브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 흡입표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틀린 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 상사점에서 연소실 최적과 압력이 나왔고 최적을 증가시켰을 때 압력이 몇 바가 되느냐. 등원 과정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요거를 등원 과정이니까 PV는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P1과 V1은 P2와 V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P2는 P1, V1, V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P1을 요걸 P1으로 보고 요걸 V1, 요걸 V2로 보고 요걸 P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P1이 30, 요거 0.1, 요거 1.1. 그죠? 그래서 요게 2.73 바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운행차 정기 검사에서 자동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 검사 법규네요. 자, 여기에 이제 법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 운행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소형 자동차, 승용차에서 소형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0dB 이하입니다. 배기소음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경적소음은 1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우리가 알아놔야겠죠. 다음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과열된 거 오버히트죠. 워터펌프가 작동이 불량하면 오버히트 하겠죠. 라지에터 코어가 손상이 되면 냉각이 안 되니까 과열의 원인이 되겠죠. 워터 재킷 내 스케일이 과다하게 꼈다. 그죠? 이것도 때가 많이 꼈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냉각수가 흐르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로 고장났다. 이거하고 과열은 상관이 없죠. 그죠? 워밍업이 느려지는 거죠. 우리 앞전에 봤잖아요. 그죠? 요게 라지에타하고 보면은 물의 순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워터펌프가 갖다 놨죠. 수온 조절기는 여기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워밍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냉간시에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린 채로 고장 났기 때문에 물이 냉간시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니까 워밍업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과열의 원인과는 무관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가솔린 300cc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이 몇 킬로그램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은 최적을 중량으로 바꾸는 거죠. 중량.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중량은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 리터죠. 곱하기 비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가솔린의 중량은 얼마냐? 그러면 가솔린은 현재 가솔린의 양은 얼마냐? 0.3 리터 곱하기 0.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 볼게요.
0.3 곱하기 0.75는 0.3 곱하기 0.75는 이렇게 되네요. 0.23kg 됐죠. 그죠? 근데 이때 혼합비가 얼마래요? 15대 1. 그럼 공기는 얼만큼 들어가 있어요? 이것보다 15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0.23 곱하기 15 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3.3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것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실린더 라이너는 건식과 습식이 있죠. 그죠? 그럼 라이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잖아요. 이게 실린더 블록이면 여기다 라이너를 껴놨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너를 껴놨어요. 라이너를 따로 제작해서 여기다가 삽입해 버리죠. 그죠? 여기다 삽입해요. 안에다가.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도금하기가 쉽다. 요거 따로 제작해서 여기다 끼니까 이 재질과 이 재질이 다를 수가 있죠. 또 뭐 크롬 도금도 할 수 있고요. 건식과 습식이 있다 맞고요. 라이너가 만물되면 보링 작업 아니죠. 라이너가 만물됐다 그럼 이거 빼고서 새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죠? 특수주체를 사용해서 원심 주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로 제작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토사이클의 압축비가 8.5일 경우 연료율을 구해라. 오토사이클의 연료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의 K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압축비가 8.5. 그 다음에 공기의 비율이 1.4네요. 1.4 마이너스 1의 1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왔냐? 0.575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5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DHC 엔진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해요? 아니죠. 복잡하죠. 그죠? 그죠? 과거에 SOHC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타임벨트를 캠축이 몇 개예요? 1개. 그죠? 근데 DOHC 같은 경우는 그죠? 캠축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캠축 만들어 놓고 스프로켓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캠축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연소율이 좋다. 좋고요. 최고 전속도 비슷 좋고요. 흡입율이 항상 응답성 좋다. 구조가 간단하진 않죠. 정답 1번. 다음, GDI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죠? GDI 엔진이라는 것은 과거에 포트 퓨얼 인젝션이 있고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 있죠. 그럼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동차는 여기서 연료를 쐈잖아요. 이렇게 연료를 쐈어요. 포트 퓨얼 흡입 밸브 바로 앞에서 전에서 쏜 거죠. 연소실 밖에서 쏜 거죠. 근데 이제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어디다 쏴요? 여기다 직접 쏴버리잖아요. 연료를 쫙. 여기는 여기서 쐈고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쏘는 것보다 안에서 쏘는 게 어떤 거냐? 뭐 좋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흡입 과정에서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공기 온도 높이는 거는 이거하고 GDI 이거 상관없죠. 그죠? 들어오는 공기가 그대로 외부에 있던 공기가 그대로 터보를 쓰게 되면 이제 온도가 뜨겁게 올라오겠죠.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엔진 운전 조건에 따라서 레일 압력을 변동시킨다. 맞습니다. 자, 이 GDI 차량은 디젤의 커먼레일 차량처럼 그죠? 레일에다가 압력을 갖다 놓고서 그 압력을 여기다 주고서 연료를 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펌프에서 고압 펌프에서 연료를 압송해서 올려놓겠죠. 고압 펌프가 있습니다. 고부하 운전 영역에서 흡입 공기 밀도가 높다. 맞고요. 분사 시간은 흡입 공기량 정보에서 보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재 엔진에서 연료 분사 피드백에 사용되는 거죠. 피드백, 산소 센서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센서. AFS. 자,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오죠? ECU. 그럼 ECU는 이 신호를 근거로 해서 인젝터에다가 연료를 쓰죠. 연료 분사를 합니다. 14.7대 1로. 그런데 이때 연소가 일어난 가스가 그죠? 배기가스로 나갈 때 이쪽에서 산소 농도를 감지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O2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뭘 한다고요? 피드백을 시켜서 공연비 제어를 하죠. 이 중요한 센서가 바로 뭐다? 산소 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